근데 항체 디자인도 AI로 할 수 있어요. 단백질 인터랙션 PPI라고 하거든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구조를 알면은 그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항원은 알아요. 그럼 항원의 구조 예측은 알파폴드한테 맡겨야 될 거고, 요게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항체가 이제 우리가 디자인한 레이저 포켓 이렇게 딱 들어가서 결합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가져온 약이 여기 딱 들어가게, 그걸 이제 분자 수준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파고 같은 경우도 지어낸 어떤 이런 엔진으로 결국은 특정 패턴들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바이오 빅데이터도 충분히 가능하다. 알파폴드가 예측을 해서 잘 맞냐 안 맞냐, 근데 100%는 아니다. 그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면 그게 해답이 찾아질 확률도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답은 yes, or와 no예요. 알파폴드처럼 이제 단백질 예측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요새는 뭐 약을 몸까지 잘 전달해주는, 네. 예, 뭐 물질을 잘 전달해주는, 예, 뭐 네. 그것도 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약이 동작하는 건 분자 수준 기작이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어떤 단백질이랑 상호작용해서 기능을 한다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저희가 또 생각해 보면은 경구용 약을 먹을 때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입을 타고 위로 가서 거기서 뭐 분해가 되든 아니면 뭐 버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흡수가 돼야 된다면 위에서 분해가 되게끔 해서 또 위벽을 통과해야 되니 뭐 분자가 너무 클 수는 없고, 그런 제약 조건들을 거쳐서 혈관으로 들어가야,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원하는 데까지 가야 거기서 기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벌써 그 흐름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먹어서 위벽을 통과해서 산성 조건을 거치고 위벽을 통과해서 혈관을 흘러서 내가 원하는 것까지 장착할 때까지. 먹는 양도 결국 그렇게 혈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뭔가 동작을 하겠죠. 뭐 물론 전신에다 영향을 주는 애라면 혈관까지 가면 땡큐가 될 것이고, 정말 특정한 데로 좀 가야 되면은 거기까지 뭔가 날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냥 무작정 실험을 해서 효과가 좋네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거를 말 그대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을 예를 들면 씌워가지고 나는 장에서 흡수가 돼야 돼. 그럼 위에서는 그 산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지질 구조막을 만들어서 요 안에다 넣은 다음에 충분히 두껍게 만들어서 흘려보내면 위에서는 그대로 내려가고, 근데 이제 요게 한번 좀 약해졌으니 뭐 장에서는 이제 터져서 거기서 이제 장벽을 흡수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항암제 같은 경우가 그게 많은데, 일반 세포에는 건드리지 말고 그 암세포에만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쓰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특수한 단백질, 일반 세포랑 다른 요거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 센서가 있으면, 흔히 이제 항체죠, 그게 안티바디 있으면 요걸 달고 쭉 가면, 가다가 여기 있으면 탁 붙어요. 그럼 얘가 이제 딱 작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일단 일정의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의 어떤 그 기능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속 시간. 왜 인슐린 주사도 자주 맞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이죠. 네네. 그 역할을 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게 아까 예를 들어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일반 세포를 죽여버리면은 사람이 죽으니까. 맞습니다. 일반 세포를 죽이면 안 되고, 암세포는 얘는 돌연변이 같은 애니까 걔만 딱 발견을 해서 너 돌연변이, 그러니까 경찰이 딱 범인을 적발하듯이 범인만 때려잡아야지, 안 그러면은 선량한 시민이 죽는 거잖아요. 걔를 발견하고 걔한테 붙어갖고 같이 죽자, 약간 논개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컴퓨터 할 때 필터 같은 거네요. 딱 필터 맞습니다. 검색해갖고 얘만. 네, 맞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애만 찾는데, 그걸 이제 생물학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안 좋은 게, 암에만 이렇게 조사하지만 주변 세포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막 뭐 머리 빠지고 막 토하고 이런 건강이 다 떨어지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러면 지금 AI를 활용해서 센서 같이 누구를 딱 타깃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해주고. 거기도 이제 여러 문제를 이제 정의할 수가 있죠. 아까처럼 내가 암에서 A-라는 단백질이 나오는 건 확인이 됐어요. 여기에 가장 적절한 항체를 뭐 디자인을 해달라. 실제로 항체를 만들 때는 보통 이제 토끼 귀에 그 단백질을 꺼내서 넣어서 얘가 항체를 만들고 그걸 추출하는 막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항체 디자인도 AI로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단백질 구조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둘이 단백질 인터랙션 PPI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구조를 알면은 그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항체라고 하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뭔가 방어 시스템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방어 시스템은 이제 면역 시스템은 또 따로 있고요. 그게 또 이제 뭐 B셀, T셀에서 항상 면역이 일어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확 분화해가지고 얘를 확 잡아버리는 게 있고, 그때 잡아먹을 때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항원과 항체의 반응이고, 그게 아까 드럭 딜리버리에서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은 또 다른 얘기고 위에 상위 얘기고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항원 항체 반응이 맞고요. 그러면 암 치료할 때는 그 항체라는 게 몸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내주는 거예요? 항원이 이제 그 암에 있는 나오는 어떤 뭐 단백질, 표면에 나오는 단백질은 뭔가고 항체가 이제 우리가 디자인한 애죠. 그래서 이렇게 딱 가서 포켓 이렇게 딱 들어가서 결합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가져온 약이 여기 딱 들어가게. 그걸 이제 분자 수준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I는 뭘 디자인한다고요? 뭐 예를 들면 항원은 알아요. 그럼 항원의 구조 예측은 알파폴드한테 맡겨야 될 거고 구조가 밝혀지면 땡큐지만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고 요게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맞는 그럼 짝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할 것인가. 그건 또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하던 예측을 하던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 걔는 아까 지금 저희가 약을 먹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걔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약을 싸고 있는 우리가 유효 기능을 하는 약을 싸고 있는 이 막에 그 항체를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차 보면 이렇게 도구들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에서 혈관을 떠다니다가 말 그대로 여기가 이제 딱 그 단백질이 있으면 얘가 쭉 가다 갑자기 탁 하고 붙어요. 자석처럼. 물론 이건 좀 그냥 랜덤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개수를 많이 넣어주면 그런 애들이 여기 붙을 확률이 높고 붙기만 하면 약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이면 이 죽이는 건 아까 얘기했던 신약 개발이고 얘는 이제 딜리버를 해서 이렇게 딱 해서 맞으면 탁 죽이면 그러면은 효율이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게 없을 때는 이게 말 그대로 랜덤하게 혈액 안에서 흐르고 막 부딪히다가 우연히 거기 탁 가서 땅 터지면 그러면 동작을 하겠지만 이건 확률이 낮잖아요. 의도적으로 탁 높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는 것도 AI로 예측을 해서 그렇죠. 더 잘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만났을 때도 얘를 착 감싸 안을 수 있는 걸 또 뭐 만들어주고 그런 하는 거예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아까도 얘기했던 뭐 천천히 방출이 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면 이 구조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도 또 문제들이 있겠죠. 이걸 얼마나 느슨하게 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그냥 러프하게만 들어보시면 그런 것들도 또 문제가 돼서 그걸 예측하는 거 또 역시 단백질 3차 구조까지 아닐지라도 지질의 구조나 여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예측을 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정의가 되고 거기에 맞는 기술들이 있는 경우는 바로 쓰고 없을 땐 필요하면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추면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보다 이해가 좀 됐으니까 우리 뭐 알파폴드는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고 저기 뭐 미국에서 하고 있는 영국에서 하고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 인포보스가 뭘 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좀 알려주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엔진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식물의 유전체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요. 유전체 전체를. 여기 이제 수많은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이 식물이 어떤 유용한 화합물을 만들까? 자, 어떤 화합물을 생성을 할까? 그러니까 합성을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엔진을 저희가 만든 게 있습니다. 신기술도 받았고 퍼포먼스도 애큐러시가 95% 이상 확인이 돼서 이제 유전체만 있으면 이 식물이 무슨 물질을 만드는지를 쭉 뽑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거나 또 다른데 아까 이제 한의학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뭐 고혈압에 좋은 식물이나 조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고혈압에 도움이 될 때는 그 식물 자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화합물들이 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럼 그 화합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분석화학적 방법으로 모든 종류의 화합물을 스크리닝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HPLC나 이런 기법은 내가 무슨 어떤 화합물을 검출하겠다라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게 물음표인데 그게 나와야 되는 게 있고 뭐 LCMS 기법은 이제 쭉 스크리닝은 하는데 정확하게 찝어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좀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미지의 물질로서 이 안에 무슨 화합물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리스트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메꾸기 위한 방법 중에 식물의 경우는 그 식물이 자기의 모든 정보들이 다 유전체에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중에서 물질 합성 관련된 부분을 추출을 해서 이런 예측을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저희 또 엔진의 역할이고요. 이렇게 되면 유용한 식물이 화합물들이 나왔을 때 그 중에 정말 그 기능을 하는 애를 찾아낼 수 있는 일단 전체 집합은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엔진이 근데 그 화합물은 아까 단백질이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화합물은 작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화합물이 나왔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요 엔진은 여기까지 오고 그럼 이제 이 화합물이 정말 유용해?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게 있느냐? DB 검색을 할 것이고 바이오 빅데이터를 뒤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구조만 가지고 특정 기능을 하는가를 예측하는 엔진을 또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뭐 요거는 또 다른 많은 그룹에서 해요.
저희도 이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요 화합물이 그런 기능을 해라는 예측이 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식물에서 이게 유용하다는 건 맨 끝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유용하다. 그 안에 화합물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 요거랑 요 고혈압이랑 연관돼 있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것들을 하는 물질들이 400개 중에 한 10개가 있어. 그럼 얘가 일단 관심 대상일 수 있다. 요렇게까지 또 나오게 되죠. 여기에 또 데이터베이스가 붙고 기존에 알려진 게 붙으면 더 필터링이 될 것이고 뭐 마침 이 기능 중에서 아까처럼 대상 단백질이 있다면 다시 알파폴드 등장합니다. 왜냐면 여기 뭐 10개, 20개 있는데 이 단백질이랑 붙어 안 붙어 이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10개뿐이 안 되니까 다 예측해 봐요. 그리고 알파폴드만 쓸 필요 없고 뭐 로제타 폴드도 있고 또 많으니까 여러 개 다 써. 그래서 쭉 보고 전문가 이렇게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야, 얘는 정말 될 것 같아. 예측도 그렇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도 그래. 오케이, 얘는 통과. 얘는 예측은 이렇게 됐지만 아닌 것 같아. 빼. 뭐 이런 식으로 또 검토 의견들이 붙죠. 그러면 물질들이 이제 자꾸 내로우 다운 되는 거예요. 뭐 400개에서 20개, 10개, 5개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상적이면 이제 1개로 내려오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요게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제 새로운 사실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제가 신약 개발할 때 큰 그림 얘기한 거랑 꼭 똑같아요. 단지 요 큰 그림이 이제 한의학 쪽 전통 지식으로만 바뀌었을 뿐 나머지 분자 기작을 예측하는 건 완전히 동일합니다. 뭐 하나의 예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셔야 되는 게 이런 방법만 있다 절대 아니고요. 수많은 경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도 발견하고 나면 그걸로 결국은 또 실험해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험으로 한번 컨펌하는데 요렇게까지 내려오면 보통 좀 확률이 높을 것이고 컨펌이 되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컨펌이 되면 팩트로 들어오죠. 뭐 논문이 나가는 것도 좋고 어쨌든 이 데이터가 다시 바이오 빅데이터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실험 컨펌 전까지는 예측의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맞을지 틀릴지 몰랐는데 맞아로 확정이 쫙 나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다시 관련된 AI 엔진에 학습에 또 쓰이게 되겠죠. 일종의 피드백 루프가 되고 요거를 수행하기 위한 게 이제 기본적으로 에벤옵스. 그러니까 데이터 흐름을 다 컨트롤하는. 근데 그 데이터가 다 바이오 빅데이터.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솔루션의 기본 베이스가 데이터도 있지만 이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하는 게 다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또 여기는 또 여기 나름의 또 다른 이제 세계들이 펼쳐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피드백, 물론 이 피드백이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생물학적 특성상. 하지만 이게 되게 많은 연구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엔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측을 기다리고 있는 애들의 풀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요 과정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학습에 반영이 돼서 그 관련 AI 엔진들이 다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쓰는 커스터머는 조금 더 나은 버전, 내가 오늘, 내일, 모레 할 때마다 더 갱신된 버전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또 검증을 아까처럼 바이오 빅데이터를 한번 해주기 때문에 기능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 학습이 무조건 도움이 다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미세하게는 본인들이 어떤 3일 전 버전으로 쓸게 이런 조절들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서포팅 해주는 게 저희가 이제 플리아라고 하는 그 프로 차트 기반의 솔루션이 있고요. 물론 이제 계속 요거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아까 화합물보다 물질이라는 건 더 아래에 있는 거예요.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물 이꼴 물질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걔가 뭔가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고 나면 그 화합물이 들어있는 식물들은 다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있지만 또 식물은 복합물이기 때문에 한 개의 기능이 그 기능을 대표하냐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지금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 두 개의 화합물이 왜 흔히 시너지즘, 그러니까 뭐 상승 효과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이에요. 참고로 이렇게 상호작용에 관한 아예 정보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항암제에서 뭐 어주건트라고 해서 보조제로 쓰는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거 외에 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화합물들 두 개가 같이 세포에 작용하면 어떤 추가적인 뭔가 있다라 이런 데이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불모지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지금 듣고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어떻게 보면 갈 길이 멀고요. 어떻게 보면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까처럼 환원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라 할까요? 바이오 빅데이터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생물자원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를 하고 이런 식의 분류를 합니다. 뭐 이렇게 생명체 그 자체도 있지만 뭐 주변 환경도 있고 그 안에 아까 단백질도 있고 걔네들이 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서 그 개별을 하나씩 이렇게 뜯어다 보고 어디까지 왔나 보면 말 그대로 갈 길이 멀다가 아니라 모태라고 자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IT적으로는 맞아요. 무한대인데 이게 또 웃긴 게 개념을 아주 낮은 수준
수준이 아니라 높은 수준으로 올려서 보게 되면 이게 또 할만해집니다. 근데 할만해지려면 지금처럼 정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는 내려줘야죠. 그리고 그 범위가 거의 충분히 다 커버해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상위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건 또 생각보다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바둑이 무한된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요. 맞아요. 그래서 예. 알파폴드로 간 거예요. 알파고가 알파폴드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으로는 너무 경우가 많아서 계산량이 폭증하는데 그 알파고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중에서 나름 수식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CNN 어떤 이런 엔진으로 결국은 어떤 특정 패턴들을 많은 패턴들을 찾아낸 거잖아요. 글로 수렴하거든요. 얘네들은 계산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바이오 빅데이터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케이스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러면 결국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는 어쩔 때는 신약 개발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신약 개발에 뭐 3개의 프로세스인데 하나는 성공하고 두 번째는 좀 아쉬워. 세 번째도 성공. 뭐 이런 식의 어떤 많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뷰를 가지고 아까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예측 엔진도 활용을 해서 여러 레벨에서의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서 축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창발성이 발성을 하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길이 뚫릴 수도 있는. 저는 그게 조금 희망회로일 수도 있지만 느낌으로는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지금 발전 속도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지금 뭔가 이 LLM 같은 거, GPT 같은 게 나온 이후에 속도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뭐 실질적으로 엄청 빨라졌습니까? 바이오 빅데이터 관점에서 현재 현황은요. 데이터의 축적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유전체, 그러니까 염기서열입니다. 결국 걔네들은 다 환원하면 염기서열인데 염기서열의 경우는 생산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지금 그 NCBI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주요 데이터 리파지토리가 있는데 여기에 원데이터 기준으로 80 펩타베이스 페어가 넘었어요. 원데이터 기준으로. 그거 뭐 이미지입니까? 아니요. 텍스트예요, 텍스트. 80 펩타베이스 페어고, 이게 텍스트로 내려가면 몇 바이트가 되냐? 최소 2바이트에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제가 그때 계산한 2.7을 곱해야 돼요, 용량을. 이걸 더 그거요? 네, 조금 더. 그러니까 텍스트가요? 네, 텍스트가. 그럼 200 펩타 정도 되겠네요? 그 얘기는 지금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기는 그 말 그대로 해독하는 방법이 이제 잘 세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의료 쪽에서의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죠. 기기가 세팅돼 있죠. 그 다음 남은 건 돈 넣어서 데이터 생성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잘 돼 있어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 알파폴드 다시 와서 단백질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시퀀싱을 하는 시퀀서만큼 기술이 셋업은 돼 있는데 데이터 생산량은 그냥 찔끔찔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바이오 빅데이터가 다 이렇게 증가하냐? 아니요. 굉장히 몇 가지만. 아까처럼 기법이 잘 정리돼 있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애들은 yes. 근데 대부분은 no. 그래서 데이터의 양은 늘어나는 건 맞지만 정말 몇 개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처음에 이제 여쭤봤었을 때 알파폴드가 이미 있는 23만 개 정도, 24만 개쯤 그 안에서 예측을 해서 잘 맞냐 안 맞냐. 근데 100%는 아니다. 그래서 미지의 영역을 예측하는 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른다. 근데 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조금 정확도가 조금만 지금 더 높아진 상태에서 미지의 영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얘가 예측하는 게 맞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면 그게 해답이 찾아질 확률도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답은 yes, or와 no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저도 이제 PhD까지 하면서 과학을 배운 훈련을 받은 입장에서는 무조건 no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한 가지 이슈가 더 들어오는데 아까 단백질 구조를 예측했고요. 예측하면 에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5%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게 결합을 했어. 그다음 제가 아까 카이네즈 얘기했잖아요. 얘도 또 예측을 해야 돼. 일단 실험을 안 한다면 새로운 엔진 들어서 예측했어요. 얘는 예측 에러율이 7%예요. 그럼 두 개를 이렇게 리니어하게 붙이면 에러율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오류율이 늘어나요. 그럼 이게 한 몇 개만 쌓으면 에러율이 너무 높아져서 랜덤하게 찍는 50%가 돼요. 랜덤하게 찍으나 그냥 하나 똑같아지는 상황.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학술적으로 갈 때는 예측 엔진을 이렇게 몇 단으로 쌓지를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건 답은 노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굉장히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완전 큰 관점이 뭐냐면, A라는 식물이 정말 고혈압에 도움이 돼. 그건 내가 경험적으로 예스야. 물론 또 고혈압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고혈압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대충은 맞아. 그거는 팩트야. 내가 검증했어. 근데 그 안을 몰라. 아까 분자 기작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만약에 그 단계가 10단계라고 칠게요. 그거 각각 다 예측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5%가 쌓이면은 너무 폭증을 하겠지만, 요렇게 해서 만약에 설명되는 라인이 하나 딱 나오잖아요. 에러율은 있지만, 그러면은 요 녀석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져. 이거는 이제 우리 확률 계산 개별 엔진의 에러율은 아니고, 직관적으로는, 왜냐면 우리가 맨 끝 답은 알고 있다 보니까, 요렇게 연결되는 게 좀 설명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요것만 집중해서 검증해 보는 거예요, 실험을. 저희가 탐정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겠지만 뭔가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중간 과정을 그냥 예측하잖아요. 예측해서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저희도 때려 맞춰서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거를 검증하지 않으면 누가 다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 사망했으면 또 설명해 줄 수 없고. 근데 이제 나중에 검증을 해보다 보면 대충 맞네라고 해서 이렇게 이 라인이 맞거나 아니면은 완전 틀리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하나 뭐 5분 후에 예측, 10분 후에 예측 이런 거는 조금씩 계속 오류율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대충 그림은 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예측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를 탐색해가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한 방법도 실험이 아니라 예측으로 바꾼 거예요. 그 툴을. 예측은 뭐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예측 넣었을 때 말이 되는 라인이 생겼어.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여러 각도로 또 검토를 해보자. make sense해? 그럼 한번 실험으로 요것만 빠르게 해볼까? 단계 가면서 yes 나오다 만약 no가 나오면 여기까지는 맞으니까 또 여기서 해보고, 그런 식의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생각보다 모르는 어떤 거의 무한대의 조합에서 다시 이제 그렇게 설명 가능한 어떤 패스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요게 제가 얘기하는 이제 큰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려면은 수많은 예측 엔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너가 무슨 문제를 풀고 입력한 데이터가 뭐고 출력이 뭐냐를 알고 아는 거를 넘어서 이게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아까 MLOS처럼 데이터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게 해주면은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요. 여기에 전문가 또 LLM이 들어와서 가설을 열심히 세우고 요 툴을 열심히 복작복작 써서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가게 되면은 그럼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비록 이 예측이지만 합리적이잖아요. 이것도 다시 피드백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검증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그는 달리죠. 예측이지만 좀 확률이 높아. 이건 좀 개연성이 있어. 얘는 예측은 된데 글쎄 이런 데이터들이 섞여서 또 학습이 되면은 나쁘게 말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조절하면 돼요. 데이터 흐름을 조절하면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선별적으로 잘 써서 그 다음 스텝 또 다른 사람이 쓰거나 그 다음 스텝 갈 때 또 활용하면 이거는 선순환이 되는 거죠. 저도 여기선 좀 아쉬운 건 지금 정성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의 또 하나의 목표는 이거를 정량적으로 보여드리면 말이 아니라 진짜 설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거의 시작점이 이 바이오 빅데이터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4개 구조 16개에서 지금 16개 분류해서 잘 알려진 유명한 DB들을 저희가 다 컬렉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190개가 좀 넘게 나왔습니다. 이 DB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의 총 합이요. 400억 건이 넘습니다. 400억이요? 물론 여긴 중복이 있어요. 아마 절반 이상 중복일 걸로 예상은 되는데, 그렇고 저희는 또 그거랑 별도로 저희는 또 172억 건 현재 까지 데이터가 또 모여져 있다 보니까, 요는 뭐냐면 400억 건은 사실 다 접근 가능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네, 뭐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 데이터를 다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어베이러블한 데이터를 다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모으고 이걸 분석한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어서 지금 이 정도 규모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상상보다는 좀 더 이제 손에 들어온 상태다라고는 감히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까지 듣고 나니까 그래서 알파고가 알파폴드가 됐구나라는 게 또 다시 한번 와닿는 게, 이제 바둑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 이 수를 두는 게 100%인지 아닌지는 절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승률 뭐 80몇, 90몇 이렇게 계산돼 나오는데, 그걸 벗어나는 게 이세돌 국수께서 이제 78번째 수를 딱 두셔서 그 78번째 수가 이제 오류를 일으켰던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예측 범위 내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측이 망하는 거고, 네, 완전 망하는 거고.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 맞아서 이긴 거잖아요, 인간을. 그러니까 이게
make sense, 그러니까 말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메커니즘이 이제 알파고에서 알파폴드로 좀 넘어왔군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빅데이터 수준으로 가서 범주가 16개라고요. 지금 요거는 4개인데. 요거는 4개고 네. 각각의 4개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뭐 생태 환경과 노출, 종합 생명 설계도, 흔히 얘기하는 멀티오믹스 데이터들, 뭐 생명의 족보화 진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생명체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진화할 수 있는 이유를 또 설명하는 파트인데, 거기 관련된 데이터. 또 여기까지는 개체만 봤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인 하면 이거 이제 뭐 민족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집단. 그런 정도로 봤을 때 또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또 있게 되고요. 그다음 또 이제 이 종합 생명 설계도라고 한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거대 분자 발견.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 있던 단백질의 3차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식물 쪽에서는 이 대사체가 또 있습니다. 아까 그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이 과정은 또 내려가면은 각각의 그 효소들이 작용을 해요. 한 단계마다 얘네들이 또 얼마나 잘 그 화합물을 바꾸어 주는가. 요게 저 카이네틱스 해가지고 또 요쪽 영역이 따로 있고, 요 각각이 있는가 하면 요노들의 네트워크가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쪽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세포 하나에 또 얼마나 많은 화합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쪽 뭐 메타볼로믹스 등등등등 쫙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결국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느냐, 또 뭐가 있냐면 세포에는 격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아까 효소들이 뭐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뭐 엑소좀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식의 어떤 또 국지적인 영역들, 요건 이제 공간 정보가 또 들어가거든요. 또 그런 데이터들이 쭉 있게 되고요. 오늘 아무튼 방대한 양을 저희한테 이해시켜 주시냐고 좀 정말 고생하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게 있으면 제가. 예. 그 아까 되게 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오 빅데이터. 나쁘게 말하면 발칙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정말 맞는 얘기고요. 정말 각계각층의 연구자들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건 뭐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걸 이미 알고 있어서 2022년부터 여기 보시는 과학기술 네트워크, 저희는 이제 식물 쪽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목에 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분야별 과학기술 네트워크라는 주제 하에 매년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도 보셨겠지만 식물에 꼭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각 분야들 쪽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다양한 협업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또 올해는 좀 더 성대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창발성이 저희 연구자들끼리, 연구자 그룹끼리, 회사끼리에서도 나와서 정말 신약 개발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깐 이렇게 홍보를 좀 드려봅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혼자 할 수가 없고 다 같이 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또 우리나라가 이런 지금 바이오 산업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힘을 모으자라는 차원에서 또 말씀 주신 거니까, 행사는 12월이지만 아무튼 그 전부터도 이렇게 계속 네트워킹을 하자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연말이 됐든 또 한번 이런 소식이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